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훌륭한 투자자분들의 그런 훌륭한 투자서를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서는 미국 걸 읽었는데 적용은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큰 특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일단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고 단순히 내수 시장이 큰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큰 게 더 큰 장점이거든요. 가치 투자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동일시 여기는 좀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는 이제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훌륭한 기업이어서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훌륭한 기업이 됐다. 네. 그 말이 전 너무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네. 이제 국면 전개가 이제 바뀌어지는 네. 상황이라서 또 한번 긴장을 하고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입니다. 시장의 가치 투자 고수들을 모시고 투자 철학과 아이디어를 들어보는 최준철의 가치하는 가치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은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얘기들을 많이 들려주실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시장에는 워낙 잘 알려주셨지만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한투운용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 네. 지금 전담해서 하시는 펀드가 한투 중소밸류 펀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펀드로 이제 2020년에 이제 한경에서 주최하는 그 펀드 대상에서 올해 펀드 메이저상 수상을 하셨고, 작년과 올해도 계속 최상위권 성적을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모 펀드는 성적들이 다 나오니까 네네. 제가 가끔 그거 보거든요. 네. 네, 항상 이제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 최상위권의 성적을 유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제 경력을 쌓아가고 계신 펀드 매니저십니다. 근데 이 중소밸류 펀드를 운용을 하고 계신데, 저는 네. 이 펀드 이름 안에 팀장님의 그 투자 철학과 전략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하면 이제 중소형주고, 밸류하면 이제 가치 투자잖아요. 네. 그 이 외에도 이제 운영하시는 다른 펀드가 뭐 롱텀 밸류, 그리고 중소밸류 고배당, 이제 이런 펀드들도 다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펀드의 전략과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팀장님의 철학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펀드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한국운용에서 가치주와 중소형주, 배당주를 주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설명드릴 한국투자 중소밸류 펀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치주와 중소형주의 교집합을 통해서 그 장점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펀드입니다.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경쟁 펀드 그룹군이 피어군이 이제 중소형주 펀드에 속해져 있고요. 이 펀드는 이제 국내 유일의 공모주 펀드 중에서는 소형 가치주 펀드로 이 펀드 평가 기관인 제로인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도 소형주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에 골고루 이제 투자를 하지만 투자되는 종목의 평균 사이즈가 중형주보다는 좀 소형주에 가깝기 때문에 국내 유일의 소형 가치주 펀드로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한 이 펀드의 이제 목적은 소외되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심의 일치한론 투자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의 중소형주 펀드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좀 취하기 위해서 시장에서 지금 좀 인기가 많은 그런 주도주나 아니면 성장주, 모멘텀 플레이를 통해서 단기에 고수익을 좀 얻어가는 펀드들이 대부분인데, 좀 한국에서는 이제 가치형 중소형 펀드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생소하시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이러한 어떤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 좀 다수의 종목들의 분산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많은 중소형주 펀드를 사실 좀 집중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에 반해서는 이제 이 펀드는 좀 이렇게 넓은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저희 팀이 이제 팀 데이터베이스를 1000종목 이상 쌓여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 가능한 종목 수가 한 700종목 정도가 되는데, 그 종목군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좀 이렇게 이렇게 분산 투자, 종목당 한 1에서 3%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펀드처럼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나는
그런 거를 추구하다기보다는 좀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벌어가는 쪽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펀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소 밸류지만 중보다는 소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맞습니다. 스타일이라고 예. 볼 수 있겠고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각 증권사에도 스몰캡 팀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발간하는 보고서들을 보면 네. 사실은 중소 밸류라기보다는 이제 중소 성장, 네, 예, 거의 그리고- 90% 이상이 다 그렇죠. 수성장. 그리고 좀 IT 부품이나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은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아 시장에서는 스몰캡 하면은 이런 쪽을 더 많이 떠올리고 선호를 하겠구나 네. 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는 했는데 그만큼 되게 독특한 그런 운영 전략을 사용하고 특히 그것도 이제 공모펀드로 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편입 종목이 좀 많다고 하셨는데 한 몇 개 정도가 되죠, 편입 종목이? 보통 편입 종목이 한 70종목에서 한 100종목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요. 사실 이제 많은 종목을 하는 이유는 좀 펀드의 수익률의 좀 변동성을 좀 적게 가져가고자 함이고, 어떻게 보면 보통 가치주 펀드들이 좀 바이앤홀드 전략을 많이 펼치는 네. 반에서는 물론 저희는 그런 아주 큰 수익을 얻어갈 그런 역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반복 가능한 좀 수익을 얻어가기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종목 수는 조금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 과거에 이제 공모 펀드 시장이 좀 더 지금보다 컸었을 때는 이제 한 5천억 이상 운용했을 때는 종목 수가 한 100에서 120 종목까지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종목 수를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펀드 규모가 커지더라도 이제 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당 한 1%에서 3% 정도니까 운용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종목을 오히려 좀 더 늘리는 네. 예 그리고 사이즈가 좀 줄어들면 오히려 종목 수가 좀 줄어들고 예, 이렇게 약간- 전체적인 운용과 이제 수익률의 균형을 네네. 어떻게 보면 하나를 더 많이 사기보다는 종목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사실 대세가 집중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이제 부를 일구신 분들도 보면 대부분 이제 몇 종목, 소수의 종목들 그리고 사실 버핏의 영향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는데 네. 버핏이 분산 투자보다는 정말 자기가 잘 알고 회피치로 들어오는 거를 집중 투자해라 이래서 전반적으로 그쪽으로 가는 추세인데 네. 추세에 좀 약간 역행해서 광범위한 분산을 하고 계시단 말이죠. 네네. 광범위한 분산을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일단 제가 말씀하신 광범위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좀 펀드의 수익률이 변동성이 커지면 가입자들이 좀 가입하고 혹은 돈이 필요했을 때 환매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려움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드의 수익률의 변동성이 적어야 좋은 펀드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줄곧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수 종목과 소수 섹터의 집중 투자로 어떻게 보면 베팅을 잘하면 수익률이 많이 날 수 있지만 또 기다림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 투자자들의 특성상 사실 이제 막 2, 3년을 이렇게 그냥 기다려 달라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온전히 기다릴게라고 말하는 투자는 좀 적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좀 적게 벌더라도 좀 꾸준히 벌어가자라는 측면에서는 분산 투자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펀드도 그렇고 매니저도 그렇고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초기에 수익률이 너무 좋았다가 그 다음에 수익률이 별로 큰 성과를 못 거두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제 커버리지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무한히 팽창을 시켜야 오히려 중반 후반 가면서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실패율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인 거죠. 뭐 특정한 아이디어나 섹터에 좀 몰려 있다가 네. 이게 시장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곤두박질 치는 네, 네. 이런 현상을 이제 경계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떤 게 뭐 정답이다 이런 것은 없는 것이고 그 균형과 밸런스는 이제 매니저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좀 종목군을 무한히 넓혀가야 되고 사실 소수의 종목에만 투자를 해놓으면 사실 공부도 조금 게을리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종목군 어떤 섹터에 대한 편중이나 편견 없이 최대한 넓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바텀업 투자에 대한 어떤 장점과 단점을 저도 이제 굉장히 잘 느끼고 있는데 바텀업 투자자로서 사실 개별 종목을 분석하고 들어가는 행위들이 굉장히 좋은 분석 기법이지만 가끔씩 매크로 환경이 10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굉장히 크게 바뀌는 흐름이었을 지금 같은 때 경우가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지금 예. 같은 경우일 수 있고 그런 어떤 시대의 역풍이 왔었을 때 개별 소형 기업단에서는 그걸
초반엔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느끼지 못해서 그런 건데 투자자는 거기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있다가 어떤 매크로에 큰 역풍을 맞았었을 때 사실은 좀 그 투자를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완전 공감됩니다. 예, 낭패를 그런 보는 일들을 많이 겪게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는 보통 단위의 바텀업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한국의 종목들이 2,000개가 넘지 않습니까? 상장된 종목의 네. 수가 한 1,000종목 정도를 아우를 수 있으면 그러니까 1,000종목을 누적으로 봤다가 아니라 1,000종목을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업데이트를 빠릿하게 해서 그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크로 수준은 아니지만 이 바텀업이 마치 준 매크로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종목들을 봤던 거고 예를 들면 하늘을 향해서 화살 하나를 쏘면은 하늘에 대한 시야가 변하지 않지만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순간적으로 동시에 1,000개를 쏘면 하늘이 화살로 뒤덮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순 바텀업을 넘어서 좀 준 매크로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바텀업의 흐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많이 보면 결국은 이 업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림을 좀 희미하게라도 볼 수 있는 네. 매크로를 따로 공부를 안 해도 네. 지금 경기가 약간 좀 축소되고 있구나. 네. 혹은 다시 좀 뭔가 재고가 쌓이고 있구나. 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감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 투자에 대한 실패율을 줄일 수도 있는 건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제 경쟁 기업들끼리도 보지만 그런 이제 전방의 대기업들도 보면서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 투자자들이 중소형주만 보다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주들까지 이제 충분히 크로스 체크를 다 하면서 갔었을 경우에는 사실 좀 실패가 좀 적더라라는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포트폴리오에 거의 없긴 하지만 그 커버리지 안에는 대형주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대형주도 보시기는 보시고 근데 네. 그 목적이 이 자체를 뭐 사냐 안 사냐 약간 이런 문제보다는 뭐 업종이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네. 매크로를 감지하기 위해서 같이 보시는.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또 이제 대형주 펀드도 운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중소형 롱텀밸류에서는 롱텀밸류요. 롱텀밸류에서는 중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짜기 때문에 다른 펀드들에서는 또 대형주도 봐서 종목 대중소에 대한 편견이 없고 종목 섹터에 대한 편견도 없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펀드인 거죠. 그럼 롱텀밸류와 중소밸류는 사실 그 캡 차이가 있고 중소밸류 고배당은 이제 그 중에서 배당이 좀 높은 거를 골라내는 맞습니다. 그렇게 펀드를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 분산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보면 뭐 수적인 분산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100종목 이런 분산 정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성의 분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섹터에 있는 종목을 100개 중에서 예를 들면 50개를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분산이냐 네. 라는 주장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 속성의 분산도 의도적으로 그 분산에 녹이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10종목을 샀어도 다 같은 뭐 IT 부품 주면은 이게 분산의 효과는 사실 되게 적은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 종목과 종목 간의 어떤 상관관계 개수가 연관성이 적은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사실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실제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양한 업종에 대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종목이나 특정 섹터에 편중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종목 수를 어느 정도 늘려 놓았을 경우에는 그 상관관계가 자연스럽게 나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종목 하나를 볼 때마다 얘 상관계 수는 어떠하지라는 걸 따져보기보다는 이제 워낙 커버리지가 넓어진 상태에서 다양한 파트에서 고르다 보면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상관계수를 낮춰져 있는 상태를 네. 촉발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뭐 경험치로 뭐 한 100종목 정도, 70에서 100종목 정도의 커버리 넓게 가져면 자연스럽게 네. 속성의 분산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계속 어떤 한쪽으로 쏠리거나 어떤 한 아이디어나 섹터에 집착하다가 좀 잘 되지 않으신, 좀 망하신 네. 이런 케이스를 좀 많이 목격하셔서 오히려 이런 쪽을 계속 고수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혹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겪은 깨달음이 어떤 결과인 건가요? 일단 뭐 개인적으로도 집중 투자도 다 해봤고 대학생 때부터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집중 투자의 효과와
또 집중 투자를 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괴로움까지도 이제 충분히 이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집중 투자에 대한 어떤 미련을 조금 낮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투자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성공한 투자자들한테 늘 호칭이 붙는 그 인사이트 통찰력을 보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인사이트 통찰력이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어떤 시대에 있어서 그 시대의 주식을 많이 산 사람들한테 붙는 호칭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한테 붙은 호칭이지만 이게 정말로 인사이트가 있는 거라고 한다면 바뀐 환경에서도 또 워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큰 투자 성공이 또 1, 2년 안에 2, 3년 안에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흐름은 사실은 좀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런 대박 투자를 이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운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스스로가 사실 어떤 통찰력이나 인사이트가 있는 투자라고 절대 아니다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거기에 대한 스스로에 미련을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낮추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인사이트 통찰력이란 것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존재하더라도 굉장히 극소의 사람들한테 주어진 어떤 탤런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겸손해지고 이렇게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해서 좀 조심성을 가미를 하다 보니까 분산 투자가 무조건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투자자의 기질에 좀 잘 맞게 투자하는 것이 더 맞는 네. 방법이다. 동의합니다. 예, 사실 집중 투자가 좋기는 한데 일단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가능성도 좀 높고 그리고 특히나 한국 시장 같은 경우가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의 유효 기간 자체가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짧다 보니까 네. 그거를 자칫 착각해서 이제 그런 종목들과 오인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벌어놨던 거를 순식간에 짧은 기간 안에 네. 다 이렇게 또로록 이렇게 까먹는 네. 이런 변화나 이제 어떤 고점과 저점을 왔다 갔다 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른 그런 시장 네. 특성도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비중 조절 매매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서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투자를 잘했다고 생각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수익률도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거를 일정 부분 안 덜어주고 왔었을 때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왔었을 때 그 허탈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어차피 오래 투자할 종목이고 정말 투자할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 한다면 일정 부분 조금 덜어주고 주가가 빠지더라도 사실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싼 가격에 또 살 수 있는 그런 그렇죠. 혜택이 룸을 확보를 해두신 네, 거죠. 주어지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분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한국 시장의 어떤 특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가장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미국의 어떤 훌륭한 투자자분들의 그런 훌륭한 투자서를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서는 미국 걸 읽었는데 적용은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은 큰 특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크고 단순히 내수 시장이 큰 것이 아니라 확장성이 큰 게 더 큰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미국 시장에서는 뭐 큰 레스토랑 하나를 차려가지고 이게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시키면 위에 캐나다, 밑에 중앙 아메리카 혹은 유럽까지도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내수 기업인데 수출 효과까지 얻어가는 이 엄청나게 큰 확장 효과를 얻게 되는데 네. 한국 기업들은 한식집을 잘 차려서 장사 잘 됐다고 해서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장기 투자 장점을 보유한 반면에 한국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지 못했고 특히 이제 뭐 일반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시장의 어떤 수출이 굉장히 높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독일과 같은 그런 경제 구조가 짜여져 있고 특히 이제 지정학적으로도 뭐 북한 리스크도 있지만 특히 근처에 붙어 있는 일본과 중국과의 어떤 겹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경쟁 요소가 그만큼 굉장히 세다는 것이고 맞습니다. 네. 경쟁 요소가 셀 경우에는 사실은 마진 경쟁 사업이 잘 돼도 마진 경쟁이 붙는 거거든요. 이익에 있어서 제한폭이 생기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그런 시장은 미국밖에 없는 것이고 미국 이외의 시장들은 사실은 조금 미국과 비교하기엔 좀 어려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한국 시장에 있어서 어떤 환율의 변동성까지 감안했었을 때 이런 어떤 장기 투자에 있어서 적합한 종목
종목의 비중이 미국보다 한국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특성 때문에 저는 이제 종목을 투자할 때도 이제 바이앤홀드나 어떤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이 그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종목이 소수임은 알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러려면은 사실 굉장한 통찰력이 또 좋은 종목이면서 저희는 가격까지 챙기잖아요. 네. 저평가 이렇게 교집합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찾아내기가 네. 정말 좀 만만치 않고 뭐 인생에서 정말 한 몇 개 정도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을 만나면 뭐 그런 경우에야 장기 투자해서 수익률을 극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네. 대다수의 경우 혹은 가격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경우에는 분할 매매를 가미하는 게 좀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네, 수익률 예. 눈높이는 조금 낮추더라도 네.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저랑 같이 일하는 김민국 대표가 거의 팀장님이랑 비슷한 이제 전략을 쓰고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밴드로 움직이고 그리고 고점에서 좀 줄여놔야 저점에서 좀 더 싼 가격에 다시 살 수 있는 여유분을 확보할 수 있다. 네. 이게 결국엔 그게 뭐 옳으냐 그르냐 왜냐하면 저조차도 사실은 그렇게 매매를 저는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파트너가 그런 매매를 왜 할까를 보면 결국은 그게 자기한테 제일 잘 맞고 네.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맞습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으로서 그런 분할 매매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역시나 뭐 여러 이제 미국 투자자들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가치 투자하면 이제 곧 장기 투자 이렇게 네. 이제 등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처럼 이제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어떤 고점에서 좀 매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사실 종토방에서도 네. 이게 뭐 비난들이 많더라고. 가치 투자 한다면서 뭐 이렇게 3년도 안 갖고 있고 이렇게 올랐다고 파냐. 이렇게 이제 비난들도 가끔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기 투자는 이제 가치 투자의 일부고 어떤 소수의 종목에 있어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모든 종목에 대해서 장기 투자가 꼭 능사는 아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치 투자와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를 동일시 여기는 좀 그런 성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치 투자와 장기 투자는 이제 같은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가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다림이 필요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두 개의 투자는 굉장히 다르고 사실 이제 종목을 투자했는데 물려서 그냥 3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 이게 장기 투자의 아니죠. 원래 취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치를 알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꼭 장기 투자를 라는 말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좀 현혹시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필요한 말이기도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저희가 종목 투자를 하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종목 투자 숫자가 좀 많기 때문에 많은 종목들을 매매해 봤지만 이 기업은 한 2, 3년 정도면 굉장히 좋은 모습일 것 같다라는 기대감으로 샀지만 정말 그 대선 시즌 와가지고 테마에 정시 걸리는. 테마로 한 달 반 만에 그 종목이 날아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쨌든 가격이 가치보다 더 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그럴 땐 팔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지난번 시간에 이제 밸류 파트너스의 윤 대표님이 나오셔서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가치 집중하라는 말이 전 너무나도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 기다리는 투자의 시기는 정말 하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보통 한 종목을 사실 때 뭐 당연히 중소의 밸류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당장 내일 당장부터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시지는 않으실 텐데 당연히 장기 투자를 전제로 하고 네. 종목을 고르실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한 리레이팅 기간을 네.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건 보통 이제 저희도 뭐 장기 투자는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사실 물린 상태에서 오래 갖고 있는 건 장기 투자 당했다 혹은 비자발적 장기 투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종목을 그 갖고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네. 뭐 한 3년 들고 있었는데 왜 주가가 안 오른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앤홀드 종목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뭐 계속 쭉 끌고 가는 편이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하면서 제가 기대하는 투자 기간은
한 짧으면 한 6개월에서 한 2, 3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기업의 가치가 발현될 거를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는 편이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다렸는데 3년이 지났는데 주가가 크게 반응이 없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제 일단은 좀 심각하게 다시 고민을 하게 되죠. 네. 정말 내가 분석하고 바라봤던 어떤 이 기업의 성장이나 가치가 정말 맞는가. 근데 그걸 재검토해 봤었을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3년을 기다림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기간 자체가 뭐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뭐 5년이 네.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다만 이제 만약 그렇게 그런 종목들로만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으면 사실 투자자들이 기다리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 수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좀 이 종목은 쉬고 있지만 A 종목은 쉬고 있지만 B, C, D가 좀 활약을 해주면서 네. 그 시기를 이렇게 적절하게 좀 버텨낼 수 있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만약에 연예 매니지먼트 하셨으면 보이그룹 숫자를 한 80명 이렇게 4명 이렇게 구성하시지는 않으셨던. 누가 뜰지 모르는데. 예, 좀 네. 종목 수 많이 하는 것처럼 사람 수도 많이 해서 네, 특정한 사람이 스캔들이 나더라도 네. 나머지 그 가치가 좀 훼손 덜 누군가가 되는 예능에 방향. 나가서 갑자기 떠서 뭐 그 시기를 캐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네.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사석에서 정말 궁금해서 가치 투자자 분들에게 좀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데, 이 가치 투자자가 된다는 게 과연 이 타고난 기질의 영향이 큰 것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도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개발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 제가 여쭤보거든요. 팀장님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팀장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가치 투자의 철학을 장착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저는 뭐 절대적으로 기질에 좌우된다라고 타고난 기질에. 예, 타고난 기질에 좌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물론 건전한 경험과 좋은 환경에 있어서의 어떤 훈련 트레이닝은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기질이 안 맞는데 가치 투자를 하라 그러고 기다릴 수 정말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한테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투자 방법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기다리기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한테 빨리빨리 수식을 내듯이 막 정신없이 해. 단기 모멘텀을 충분히 활용해야 돼라고 하면은 몸에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 기질에 굉장히 좀 좌우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대학생 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2004년 때부터 제 인생 첫 종목이 그때 당시 때 INI 스틸이라는 네. 지금의 현대제철, 현대제철. 예, 옛날에 예. 인천제철이었죠. 예, 인천제철의 기업이 이제 현대그룹이 예. 이제 당진과 인천을 합치면서 이제 합병을 시키면서 이제 현대제철로 바뀌었지만 그때 한참 이제 고로 놓겠다고 막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을 예, 때 예. 선대 회장의 어떤 꿈이었죠. 예, 예. 그런 정말 포스코에 당한 서름을 예. 내가 직접 고로를 나서 풀겠다 뭐 이런 맞습니다. 의도로. 예. 정중 회장의 그런 예. 의지를 정몽구 회장이 이어받아서 예. 그거를 의지를 실현시킨 그런 케이스였고 이제 그때부터 투자를 해서 이제 초기 투자 때 성과가 꽤 좋았거든요. 그랬겠네요. 예. 근데 지나고 보니까 사실 그때 저는 뭐 어떤 철강 기업들, 제조업 기업들, 캐펙스나 이런 단어의 뜻도 모르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를 했고 그렇지만 이제 그냥 좋아 보여서 그냥 투자를 그냥 한 건데 굉장히 운이 좋게 수익률이 많이 났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기 때가 굉장히 증시 화랑이었고 트로이카 장세라고 불리우는 그런 철강주 그때 뭐 굉장히 뜨거웠죠. 예, 굉장히 좋았던 그냥 운이 좋았던 투자였고 그 이후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2007년도에는 미국 어학연수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남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학생 때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잠깐 투자를 했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한국 1시까지. 시장에? 예, 네.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단기에 또 수익이 났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글로벌 증시 급락하고 나서 리만 브러더스 터지기 전까지 잠깐 반짝 불꽃 같은 반등을 했을 때 운 좋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증권사에 입사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금융공학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주식으로 입사한 게 아니라 파생 금융 쪽으로 맨 처음 증권사에 입사를 그러셨군요.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사실 이제 학생 때부터 옵션이나 ELW 이런 공격적인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초기 때 어떤 성과를 거뒀던 게 결국 독이 됐던 경험인 건데 이제 ELW로 제가 1,000만 원으로 ELW 투자를 해서 2달 반 만에 5,500만 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옵션의 매력이죠. 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제 1억이 되면 책을 써야겠다. 정말 이 수익 인증을 다 해서 네, ELW 투자하기. 예,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큰 아픔이었던 게 그 5,50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100만 원까지 내려갔고 옵션은 시간 가치 때문에 그 그렇죠. 특정 시간을 넘어가면은 내 가격이면 돈을 받지만 외 가격이면 이제 그냥 빵원이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만기를 앞두고 나서 이제 그 100만 원을 그냥 팔았습니다. 5,500만 원에 100만 원이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심적 고통을 겪었고 그런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점심 시간에도 점심을 안 먹으면서 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 저한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줬고 그때 생각했던 게 이렇게 투자하지 말고 정말 좀 쌓아 나가면서 변동성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갈망을 했었고 그렇게 갈망을 하다가 이제 한국투신운용 들어와서 제 스승님인 언덕기 매니저를 만나면서 네. 제 투자 가치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투자를 하셨던 건 아니고 중간에 좀 네. 아픔을 겪으셨지만 네. 돌아보면 꼭 기질이 가치 투자적 기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뭐 가치 투자 접근을 한다 이런 건 아니고 좀 돌아가더라도 네. 결국에 이 길을 만났을 때 이 기질이 이렇게 융합이 되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후천적인 어떤 경험에 의해서 가치 투자 되신 것 같은데 또 기질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건 막상 이걸 해보니까 나랑 잘 맞는다라는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셨나 예. 보네요. 그렇게 변동성 큰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할 때는 좀 잠을 못 잃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점심도 안 먹고 그냥 끼니를 거르고 투자를 할 정도였으니까 정말 심적으로나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좀 제 자신이 이렇게 망가져가면서 투자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의 투자 방법은 물론 어려움의 구간이 늘 있어 왔지만 제가 기다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나서 기다릴 때는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한 구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제 기질대로 투자하는데 한참을 돌아서 네. 왔던 거지만 결국에는 기질대로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덕기 매니저라는 이제 귀인을 만나서 이제 회심하시고 네. 지금까지 이제 펀드 매니저로서 성공하고 계신 그런 스토리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평가 소외주가 뭐 주가 방어력이 좋다, 잠을 잘 이룰 수 있다. 이건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사실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소외주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난 확신하기가 어려워서 정작 이 투자를 시도를 잘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소외주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오르는 거를 많이 보셨나요? 일단 뭐 종목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 소외주가 저평가를 해소하는 그런 이유라든지 아니면 해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소외주로 투자하는 이유는 주도 업종과 소위 업종을 사실은 이게 어느 쪽이 맞다 이런 건 없지만 이렇게 특성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도 업종은 그만큼 산업의 성장이 타 산업 대비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기업들이 많고 또 고를 수 있는 종목이 많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많이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또 어려워지는 구간도 오거든요. 성장성이 조금만 훼손된다는 이유로 사실 주가 급락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이제 돈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다들 뛰어들죠. 다들 뛰어들기 때문에 관한 경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경쟁 우위가 뚜렷하지 않은 기업들은 도태되기 마련이고 마진을 지켜낼 수가 없어서 그런 옥석 가리기까지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니까 주도주 매매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러니까 그게 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 여러 가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초기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잘 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수익을 굉장히 거두기 쉽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케이스도 맞습니다.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유업종 반면에 소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만큼 산업의 성장이 좀 정체돼 있거나 타산업 대비 성장률이 낮거나 아니면 그 산업 자체가 뭔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럴 때 이제 소외 업종이 돼 버리는데 거기서도 사실 투자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익을 매출을 확장하고 이익을 내기 더 어려워진 환경으로 간다라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도 마진을 지켜내거나 오히려 경쟁사들의 그런 영역을 뺏어오면서 MS를 마켓쉐어를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구간에서도 적정 수익은 늘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 산업이 다시 불황에서 호황으로 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성장 동력이 갖춰지는 변화를 겪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 독식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준비를 잘했던 기업이 사실은 새로 바뀌는 환경에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오히려 굉장히 또 나중에 성장주로 네.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주 어떤 주도 업종이 좋냐 소외 업종이 좋냐라기보다는 그 특성을 깨닫고 그 산업의 어떤 사이클이라든지 그 기업의 경쟁력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불황 사이클에서는 경쟁자들 도체되면서 이제 호황 구간에서는 멍다는 거 알지만 네. 문제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하나는 이게 사실 회사에 가봐도 탐방을 가봐도 회사에서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언제 업황이 턴할지도 모르겠고 항상 그 순간에는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자신감 없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외주 투자할 때 아예 탐방을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낫다. 네. 그런 얘기 들어봐야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언제 이게 올라갈지 잘 모르는 네. 이제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 회사가 그러면 그때까지 과연 잘 이렇게 생존할 수 있느냐? 그 호황의 그 시기까지 과연 그런 준비를 잘 또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상 이것도 들어가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리서치 과정에서 어떻게 그 결론 소외주지만 이 정도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건 모르겠고 이 정도를 보고 간다. 이게 어떻게 프로세스가 네. 진행이 되나요? 일단 지금의 눈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기업은 잘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산업은 어려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보려면 일단 과거를 봐야 됩니다. 과거 10년, 20년 동안 이 기업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고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의 체력으로 방어를 해냈고 그 다음에 좋아졌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 매출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영역의 확대가 얼만큼 일어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극복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미래에 어떤 위기가 왔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나 어떤 근거가 마련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재무적으로도 사실은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쫓기면 재무적으로 쫓기면 사업이 될 사업도 사실은 중간에 기술 개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겹쳐지면서 자신감을 잃어서 추진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들을 겪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으면서 본업에서의 어떤 그런 탄탄한 어떤 이익의 체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결국 과거에도 그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고 또 미래 산업에서 잘 될 수 있는 여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어떤 다시 산업이 잘 될 수 있는 여지에 있어서 이 기업이 그런 환경에 왔었을 때 그런 함수가 작동을 할 수 있을지까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어떤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것들이 맞춰졌을 때는 이제 최대한 싸게 사서 이제 버티는 전략이 유효한데 사실 투자 기간도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배당 수익률이 좀 높은지 네, 기회비용을 좀 벌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연간 뭐 배당 수익 3-4% 이상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다려줄 수 있는 사실 이제 범위 안에는 충분히 속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외주로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될 사항이거나 아니면 좀 버텨낼 수 있는 근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운용하시는 펀드가 공모 펀드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들어가서 포트폴리오를 좀 확인을 해보는데 요즘엔 어떤 소외주를 좀 보고 계시나. 네. 날 몇 년 전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이제 세아제강을 보면서 제가 네. 야 진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다 뭐 ESG다 뭐 사실 그때는 에너지는 좀 남아도는 네. 약간 그런 거라서 관광 사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이게 뭔가 앞을 내다보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그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어디서 찾으셨던 건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가나 이런 것들이 사실 다소 좀 낮은 상황이었고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이제 보수적인 글로벌 에너지 회사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캐펙스를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방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낙관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과거에 봤었을 때 사실 이 강간 산업이 어떤 미국의 어떤 정책 그런 쿼터제라든지 그런 상계 관세를 매기는 부분에 있어서 Q랑 기업에 있어서 분석은 QPC, 네. 양 가격 비용 이 세 가지 뿐인데 QP가 굉장히 막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수익성은 꽤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었고 예. 중간에 그렇게 캡이 쓰여져 있는 상태에서도 잠깐 좋아진 상황에서도 영업이익이 1,000억을 벌어내는 그런 상황은 그런 경쟁력을 받고 또 이제 강관이라는 게 사실 경쟁력이 두꺼운 강관을 잘 만들면 그게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후육관관. 후육관관을 얼만큼 품질 있게 만들어내느냐가 경쟁력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50인치대를 만들 수 있는 강관에서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강관까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본업에 있어서 경쟁 우위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도 사실은 벌어내는 수익 가치가 굉장히 뛰어났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기업이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또 이제 강관 산업은 결국에는 사이클을 굉장히 타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이앤홀드 하기엔 좀 어려운 종목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변화가 있었을 경우에 기존에는 그냥 석유를 시추할 때 주로 사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풍력이라든지 LNG용 강관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신산업 부분에 점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에는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전환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이클이 바닥이라고 하더라도 그때의 어떤 최소한의 어떤 체력 이런 게 뭐 적자가 나고 이런 거보다는 네. 그 중에서도 이게 어떻게든 나는 회사 그리고 대차대조표가 좀 튼튼한 회사 네. 요렇게 좀 그 안에서도 굉장히 가리려는 노력을 한 결과로서 나온 거지. 네. 강관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고 단순히 그렇게만 접근하신 건 아니었다는 의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차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가치 투자자들이랑 성장 투자자들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성장 투자자들은 대차대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사실 두 가지 의미에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은데 하나는 사이클이 안 좋을 때도 얼마나 안 망하고 버텨낼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있느냐 네. 그 부분 하나와 그다음에 이 자산 자체가 또 히든 에셋으로서 나중에 리레이팅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자산주 플레이로서의 대상 네. 이런 경우로 이제 보게 되는데 대차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종목을 골라낼 때 어떻게 약간 구별해서 접근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어떤 뭐 가치주라고 하면 결국 수익 가치와 자산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을 보통 이제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뭐 세아제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이익이 크게 수익 가치가 크게 증분이 되면서 이제 소외주로서 풀려났다라고 한다면 이런 자산 가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소외가 해소되는 게 좀 약간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지배 구조가 변화한다든지 어떤 자본 정책이라든지 주주 친화 정책 같은 것들이 수반되면서 저평가를 해소가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이제 북을 따질 때 저희가 보통 자산 가치는 PBR로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단순히 PBR이 몇 배다, 0.5배다, 0.3배다 이것의 수치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북을 구성하고 있는 자산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 자산 중에서 예를 들면 장부가로는 한 300억 하고 있는데 시가로는 한 3천억, 1,000억씩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그런 건물이더라. 이렇게 하면 히든 밸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북 하나하나를 잘 뜯어보고 특히 순유동자산의 가치를 좀 보면서 그 회사의 자산 가치를 좀 뜯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렇지만 자산 가치가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도 가끔씩 알려지지만 그게 소외주로부터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진 점처럼 못하거든요. 그렇죠. 작용을 하는 거를 최근엔 거의 본 적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주 친화 정책이나 자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거고 사례를 들자면 예전에 이제 쌍용량에 지금 쌍용 CN이라는 네. 시멘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재무 구조가 안 좋고 쌍용그룹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PEF 상호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경영을 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 가치를 극대화를 시켰고 그 다음에 어떤 부채 비율을 조금 낮춘 다음에 2017년부터 무엇을 했냐면 배당을 대폭 늘렸어요. 그 전까지는 이 회사의 배당 수익률이 1% 정도였는데 그에 바로 5%대로 올라가고요. 다음 년과 다다음 연도까지는 7%, 8%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웠던 거는 이게 분기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투자자들부터 반향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종목이었는데 굉장히 기관 투자자들을 선호하는 종목이 되면서 저평가를 벗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주는 지배구조 변화나 주 친화 정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 그 자체로는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예. 예. 예, 이거 요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제 유동성 확장에서 이제 긴축으로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데 뭐 이런 상황 변곡점을 지금 저희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가치 투자 관점에서 볼 때 이 변곡점 이후 이 시장 상황과 어떤 장이 선호하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고 계시나요? 일단 뭐 매크로 환경이 다 변화하고 있다는 건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 뭐 인플레이션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과잉 유동성이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러한 국면에서는 어떤 자산이 유리하고 어떤 투자 자산이 불리한지는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불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무 구조나 현금 흐름이 열위에 있는 기업들은 결국 가치 평가에 있어서 과소평가가 촉발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사실 재무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사실 자금 조달도 힘들지 않습니까, 점점. 네. 그런 기업들이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CB나 BW 희석증권을 발행한다든지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기존 주주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잠재적 매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사업적으로도 힘들지만 주가적으로도 힘들 것이다라고 이중고를 겪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일부 플랫폼 경제, 플랫폼 사회가 사실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고 많은 혁명과 수많은 어떤 가치 있는 기업들을 탄생을 시켰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즈니스적 한계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단위 경제라고 흔히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드리면 고객 한 명, 어떤 비즈니스나 사업 안에서 고객 한 명당 벌어들인 수입과 비용을 단위 경제라고 하는데 당연히 수입이 비용보다 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수입보다 비용이 더 큰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했던 행위는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치중을 했던 거죠. 근데 소비자는 당연히 자신한테 이익이 되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을 해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과잉 유동성 상태에서는 투자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구조인데 지금 저희 눈앞에 바뀌어지는 어떤 이런 매크로 환경 변화에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워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런 행위들은 소비자들만 좋았던 거거든요. 주주들도 안 좋았던 거고 투자자들도 직원들도 딱히 좋은 게 없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기업들이 했던 행위들은 어떤 할인을 많이 한다든지 쿠폰을 남발한다든지 결국 저희가 실생활에서 배달을 할 때도 뭐 음식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컨텐츠를 시청할 때도 결국에는 그게 보조금 형태로 저희가 혜택을 받았던 사실 거거든요. 그거 이용하면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준 돈으로 네. 내가 이거를 이제 이 가격에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정말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러한 어떤 행위들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단위 경제로서 성장을 부추긴다라는 표현을 미국의 시장에서 쓰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런 흐름들에서 결국에는 현금 흐름이 약한 기업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비즈니스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이게 유동성이 많아서 기업들이 어떤 신사업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 자본 비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돈을 구하기가 너무 쉽고, 너무 쉽죠. 사실 뭐 작년만 하더라도 CBBW 이런 발행 조건들 보면 뭐 쿠폰 이자도 없고, 제로 쿠폰이 너무 예, 많아서 뭐 리픽싱 이런 것도 없이 발행을 하는 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발행하는 쪽이 좀 힘을 가져가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적자 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걸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지금 냉각기가 온 거죠. 네. 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캐시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 계속 신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지 네. 외부 자금에 의존해서 투자를 이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근데 조달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다이루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환경에서 아마 발행을 하게 되면은 희석폭이 상당히 커서 기존 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러한 기업들이 결국 플랫폼이라는 어떤 미명하에 굉장히 높은 가치로 상장하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였다고 한다면 반드시 플랫폼의 역할을 또 하면서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단순히 그냥 소비자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면서 펼쳤던 전략을 가진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렵다. 그리고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딱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훌륭한 기업이어서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훌륭한 기업이 됐다. 네. 그 말이 전 너무 많이 와닿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러한 국면은 이제 국면 전개가 이제 바뀌어지는 네. 상황이라서 또 한번 긴장을 하고 음. 좀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산업적으로 혹은 뭐 소외주와 뭐 좀 성장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어떤 그런 스타일 변화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은 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반대급부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좀 이제 투자 열의에 속하는 그런 투자 대상들일 것 같고 투자 우위의 대상들은 뭐 사실 속단할 수 없는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지만 저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네. 첫 번째로는 좀 너무 가치주 대 성장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성장의 눈높이의 재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장주들이 뭐 30% 성장하고 연간 50% 성장하고 때로는 한두 해 정도는 세 자릿수 성장하는 그런 시기도 있지만 사실 네.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그런 밸류에이션을 풍부하게 좀 많이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제는 환경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생존이 먼저거든요. 수익 눈앞에 수익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성장의 눈높이가 재조정되면서 과거에 꾸준하게 성장했지만 예를 들어서 연간 한 5에서 10% 성장 혹은 10에서 20% 성장했던 기업들이 사실 좀 무시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성장이야. 예, 예. 그렇지만 그들이 계속 꾸준하게 10년, 20년 성장해왔던 거는 그거는 굉장히 큰 가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다시 인정해주지 않을까. 성장 눈높이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에 대한 의문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을 띄었을 경우에는 기업이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단계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기업이 어떻게 보면 어떤 신용 위기, 크레딧 리스크를 발발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성장의 눈높이에 대한 어떤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아까도 저희가 논의를 했지만 타인 자본 중심으로 성장을 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말라버리면 그 원동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풍부하고 자기 자본 중심으로 성장하는 회사들이 우위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결국 그 기업들은 어떤 대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어떤 신용 리스크에서 자유롭거든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업들은 당연히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히든밸류를 가진 기업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제 사실은 유동성 과잉 유동성 상태에서는 종목들이 몰린 기업이 더 몰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마치 미국 시장에 옛날에 있었던 니프티 피프티 장세처럼 우리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라든지 어떤 성장 산업에 있던 기업들의 수급이 그만큼 더 많이 몰렸던 그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산업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려진 거예요.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업들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히든 밸류를 가지고 있는 결국 웰노운 잘 알려진 기업보다는 언노운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가치 평가를 받음에 있어서 훨씬 유리함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자꾸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저도 기존의 캐시카우를 갖고 있으면서 이 현금 흐름을 새로운 성장 동력에 쓰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확보한 회사를 사야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게 묘했던 부분이 기존 레거시 사업이 껴있다 보니까 네. 신사업이 빠르더라도 성장률이 높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성장률이 낮으니까 얘를 달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퓨어한 이 성장 동력만 있는 회사를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자금 구하는 건 어차피 캐시카우가 없더라도 시장에서 구해서 조달을 해서 투자를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표한 업체들이 숫자가 없어도 더 각광받는 이런 데서 상당한 소외감을 좀 느꼈거든요. 저는 맞습니다. 이 성장률이 충분히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기존 레거시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성장을 하는 거니까 더 네. 안전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오히려 시장의 선호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이게 다시 좀 정상화로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런 사이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까지는 그 기존 사업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다들 가치 부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 잠깐 이제 휴식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